네. 오늘은 음악가이자 교육자 또 엔지니어이신 강호정 교수님 인터뷰와 여러 글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분의 경험을 통해서 전자음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특히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모든 것의 시작은 교수님이 11살 때 독일에서였다고 자료에 나와요. 1983년에 친구 집에서 우연히 본 악기 잡지. 그게 딱 눈에 들어온 거죠. 뭐 디자인도 너무 멋있고 설명 보니까 막 흥미롭고 그래서 이건 진짜 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대요. 원래 기계를 좀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전단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전부 모아서 미디 기능이 달린 초기 신시사이저를 사려고 하셨답니다. 물론 뭐 진짜 갖고 싶었던 최고 사양은 아니었다고 하지만요. 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요. 여러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그 당시 사용 설명서가 너무 불친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혼자서 소리 만드는 법을 터득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생이 있잖아요. 오히려 악기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해요. 어쩌면 이게 자료에서 말하는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불리게 된 그 시작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와, 그러니까 그 막막했던 경험이 오히려 더 큰 동기부여가 된 거네요. 한국 와서 좀 체계적인 교육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씨름했던 신시사이저 그리고 미디 이게 정확히 뭔지 당시 환경은 또 어땠는지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신시사이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인공적으로 소리를 만드는 악기잖아요. 건반 누르면 망치가 줄을 탁 치는 그런 피아노랑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초창기에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다가 지금은 뭐 컴퓨터로 하는 디지털 방식, 가상악기까지 정말 다양해졌고요. 근데 또 요즘 다시 아날로그 신시사이저가 막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해요. 재밌죠? 그 교수님이 산 신시사이저에 미디 기능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자료에. 그 미디는 뭔가요? 요즘은 미디 전공 이런 말도 쓰던데요. 네. 그 미디는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 이거 약자인데요. 1983년에 여러 전자악기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규격이에요. 약속이죠. 중요한 건 소리 자체가 오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음을 얼마나 세게 또 얼마나 길게 연주해라 이런 연주 정보만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 교수님도 인터뷰 같은 데서 미디 전공이라는 말보다는 전자음악 전공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고요. 미디는 어디까지나 도구니까요. 아마 이 부분이 교수님 커리큘럼 설계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렇군요. 하긴 80년대에는 컴퓨터로 음악 만드는 게 지금처럼 쉽진 않았겠어요. 자료 보니까 독일에서는 미디 단자가 있는 아타리 컴퓨터가 인기였다고 하는데 오디오 녹음은 또 안 돼서 테이프 녹음기를 따로 싱크 맞춰야 했다면서요. 그리고 건반 눌러도 소리가 바로 안 나고 약간 늦게 나는 거, 그 레이턴시 문제도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인터뷰들을 보면요. 신시사이저가 약간 뭐랄까 가짜 악기 같은 취급을 받기도 했대요. 편리하긴 한데 진짜 피아노나 뭐 다른 악기의 그 미묘한 표현력은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던 거죠. 그냥 무대에서 편하게 쓰는 대체품 정도로요. 그러다가 94년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95년부터 서울예대에서 DAW 기반 작곡 미디 제작 이런 걸 가르치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98년에는 국내 최초로 실용음악과 안에 전자음악 전공을 딱 만드신 거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면서도 윤도현 밴드 프로듀싱이나 음악 작업처럼 창작 활동도 꾸준히 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한국 대중음악계 상황도 좀 봐야 하는데요. 인터뷰에서 강 교수님이 윤상 씨나 고신해철 씨 같은 분들이 미디 시퀀싱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언급하시거든요. 또 김광민, 한충환, 정원영 씨 같은 1세대 연주자들과의 교류 이야기도 나오고요. 특히 김광민 씨는 지금도 아날로그 신시사이저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면 안 되는 분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후반 들어서 컴퓨터 성능이 막 좋아지면서 DAW, 그러니까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죠. 컴퓨터 안에 스튜디오를 통째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안정화되면서 작업 환경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했잖아요. 자료에서 강 교수님이 바흐나 베토벤이 만약에 DAW를 만났다면 아마 하루 종일 그것만 탐구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아요. 기술이 예술을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정말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터뷰를 쭉 보면 그분이 이 다양한 소리를 탐구하는 것 자체를 얼마나 즐기시는지가 막 느껴져요. 전자음악이라는 게 결국 하나의 악기 소리에 갇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표현의 한계를 넓히는 정말 매력적인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강호정 교수님의 인터뷰와 글들을 통해서 그분의 시선으로 전자음악의 세계 또 기술의 발전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그 불친절한 설명서랑 씨름하면서 혼자 길을 찾던 젊은 날의 모습에서부터 이제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또 스스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소리를 탐구하는 그런 예술가의 여정까지 참 인상 깊네요. 네, 정말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한국 전자음악 교육의 어떤 토대를 마련하신 분이죠. 그분의 이야기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어떻게 새로운 예술적인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나요? 누구나 정말 강력한 음악 제작 도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혹시 당신 안에도
강 교수님이 처음 신시사야자를 만났을 때처럼 뭔가 탐구해보고 싶은 당신만의 새로운 소리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